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의 종착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동시에 한동훈, 원희룡 장관 조기 등판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이번에는 여야 간 인물 경쟁이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관심사는 한동훈 법무장관인데 일단 저희 취재로는 다음 달 초쯤 장관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동시에 혁신위 역시 5호 혁신안을 내고 활동을 종료할 것 같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활동 시한은 2달이었는데 조금 앞당겨 활동을 종료하는 셈이죠. 그렇게 되면 여권에서는 자연스럽게 인요한 위원장의 얼굴을 대체할 새로운 인물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고 여야 간 인물 영입 경쟁도 본격화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뉴스9은 국민의힘으로 먼저 가겠습니다. 윤동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출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60일로 다음 달 24일까지입니다. 하지만 혁신위는 5호 혁신안까지 낸 뒤 다음 달 초 활동을 끝내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다음 달 12일 이전까지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내달 중순을 넘어가면 혁신위가 제시한 굵직한 쇄신안들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요한 위원장은 혁신위 시작 전부터 45일 정도의 활동 기간을 얘기했던 것으로 전해져 당 지도부와의 갈등으로 인한 조기 해체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5호 혁신안으로는 과학기술 분야 인재를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김기현 대표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과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며 외연 확대를 시사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겁니다. 나라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슈퍼 빅 텐트를 치겠습니다. 혁신위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김 대표와 일부 중진들이 혁신위 요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힐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함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거취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본인은 당이 원하는 대로 어떤 역할이든 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알려졌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 대항마로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란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거취와 함께 원희룡 장관이 어디로 향할지가 여권의 전체 선거 전략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란 얘기죠. 이어서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대구 방문으로 총선 출마설에 불을 지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도 총선 출마 여부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총선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언제쯤 밝히실 생각이실까요? 저는 이런 중요한 일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정도 드리겠습니다. 참석한 행사의 주제였던 인구 위기 같은 문제에 힘을 쏟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지만 총선 출마설을 부정하지도 않는 건 달라진 기류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한 장관은 내일 대전을 찾아 법무부가 추진 중인 이민청 설립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한 장관의 총선 역할론에 일단은 환영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환영합니다. 일단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죠. 경쟁력 있는 분들이. 역시 총선 출마 가능성이 높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관련해선 당내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에 있는 게 더 역할을 잘하는 건지 당에 있는 게 역할을 더 잘하는 건지는 원 장관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는 선택보다는 정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총선에서의 역할을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주말 불거진 청년 비하, 이른바 청년 비하 현수막 논란의 여전히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직자나 당은 아무 관련이 없고 그저 홍보 대행 업체가 만든 문구라고 변명했다가 문매를 맞자 결국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여야 논쟁을 떠나 대체 이런 문구가 누구에게서 나온 것인지 궁금하긴 합니다. 최원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청년 비하 논란을 불러온 현수막 문구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없는 과정에서 오해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업체에서 준비한 티저일 뿐이라고 했지만 관련된 업체에서 관련된 그 현수막을 제작을 했고 당직자나 당이 개입을 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논란 사흘 만에 결국 태도를 바꾼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한 채팅방에서도 지도부에서 논의했는지 궁금하다 청년 당원들의 항의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당원 게시판엔 책임자 경지를 주장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티저 현수막 게시를 시작으로 청년층 공략을 위한 캠페인 이른바 갤럭시 프로젝트를 오는 23일 이재명 대표가 직접 공개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책 이슈 선점에서 밀린다는 지적에 청년 캠페인으로 반전을 노리겠다는 전략이었지만 이번 논란으로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멀리 갔기 때문에 지금은 인정할 거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될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회의에서 같은 논란을 막기 위해 지도부 내에서 전략의 취약점을 발견해 공격하는 레드팀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가 강하게 자리를 잡으면서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공천을 의식한 선명성 경쟁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부 발언은 도를 지나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철험회 소속인 김용민, 민영배 의원이 북콘서트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관련 연대가 명확하게 쳐집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과반이 훌쩍 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탄핵 발의를 해놓고 행사에 함께한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은 더 거칠었습니다. 현 정부를 짐승에 비유했고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짐승들을 길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을 언급하며 여성 비하에 가까운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발언은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을 향한 호객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진짜 탄핵시켜야 할 대상에게는 아부하느라 여념이 없는 민주당은 결국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딴 강경 발언으로 중도층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하지만 당내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센 상황에서 공천을 노리는 현역 의원들과 원외 인사들의 발언 수위는 당분간 더 거칠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런 정쟁의 와중에 관심을 끌지 못하는 국회 활동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연말과 맞물리면서 특히 선거 전해 예산 심의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기가 일쑤죠. 특히 이번에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예산안 심의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최원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산자위에서 원전 분야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생태계 조성 관련 예산 1,820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원전 관련 R&D 예산도 약 200억 원가량 깎였습니다. 지금 유감스러운 상황에서도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일방 처리에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정무위 예산소위에서도 보훈부 홍보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고 지난 16일엔 고용부가 제출한 청년 취업 관련 예산 약 2,300억 원을 삭감하는 등 다수 의석을 활용한 민주당의 예산 심사 독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7,050억 원을 포함해 청년 교통비, 새만금 관련, 신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은 늘렸습니다.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소집해 단독 처리하고 말았다. 가히 군사작전과 같은 예산안 테러라고 생각한다. 다만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의결에 넘긴 예산안이 그대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예산결산특위에서 여야가 최종적으로 합의해야 하고 특히 증액을 하려면 정부 동의도 받아야 합니다. 결국 추후 예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민주당의 사전 포석이란 분석과 함께 지지층을 향한 여론전 성격이란 해석이 동시에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돈봉투 의혹 재판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한 의원 2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 명단에서 실제로 300만 원짜리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추려내고 있는데 자금책 역할을 했던 전직 보좌관은
송 전 대표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윤태윤 기자입니다. 2021년 민주당 경선에서 돈봉투 20개를 만들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건넨 혐의로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 씨.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네, 그럼 봉투를 만드신 적도 없다는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박 씨가 재판에서 그동안 부인했던 혐의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직접 국회의원 모임 참석 의원 발표 자료를 법정 화면에 띄우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민주당 의원 21명의 명단을 법정에서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지지 의원 모임이 매주 국회 외통위원장실에서 열렸고 2021년 4월 28일과 29일 모임 등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준 것으로 보고 수사해왔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게 해당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했냐고 물었고 박 씨는 기억으로는 그런 것 같다면서도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본 기억이 없거나 가물가물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윤 의원이 돈봉투를 살포한 장면도 못 봤다면서 당시는 급박한 상황이어서 자금 흐름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명단에 거명된 의원들은 수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서 검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처가 소유의 골프장과 리조트를 압수수색하고 이 차장 검사를 이재명 대표 수사에서 배제했습니다. 한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의 한 골프장,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검사의 처가 소유로 처남이 대표로 있는 곳입니다. 검찰은 이 골프장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예약 자료와 직원 명단 등을 확보했습니다. 필요하신 자료는 다 확보하셨어요? 예약 명단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까?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원도의 한 리조트도 포함됐습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2차장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하고 고발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2차장 검사가 받는 의혹은 처남 부탁으로 골프장 직원 범죄 경력을 무단 조회해주고 선후배 검사의 예약 편의를 봐줬다는 겁니다. 리조트에서 기업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스키장 완전히 폐쇄가 되어 있었을 때입니다. 저렇게 스키장을 완전히 독채로 전세를 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겼습니다. 2차장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지휘해 왔는데 대전고검으로 전보 조치돼 수사에서도 배제했습니다. 고위직 검사에 대한 감찰함을 담당하는 부서에 배당을 해서 수사와 감찰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검찰은 내부 구성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사흘째인 오늘 가까스로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민원 서류 발급이 밀린 일부 주민센터에서 긴 대기줄이 생기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한 원인은 아직 찾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중구 소공동 주민센터입니다. 점심시간에 시민들이 몰리면서 대기 순서가 2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평상시에는 10분, 20분이면 됐는데 지금은 4, 50분 기다리는 것 같아요. 평소 민원인이 몰리는 월요일이었지만 전산망이 복구되면서 민원 처리 업무는 정상 운영됐습니다. 지난주에 급해서 이제 인감증을 좀 떼러 왔는데 먹통이 돼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난 17일 민원 서류 발급이 올스톱되면서 복구 작업에 100여 명을 투입해 사흘 만에 급한 불은 껐지만 문제점도 남겼습니다. 행안부는 장애 발생 53시간 만에 네트워크 장비가 문제였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오늘도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해답을 못 내놨습니다. 상세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단순 장비 고장이면 문제 해결에 며칠씩 걸릴 이유가 없다면서 백업용 대체 장비까지 작동 못한 원인 등을 철저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단순한 고장이라면 왜 그걸 발견하고 조치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는지, 그리고 왜 이중화된 그 백업 그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됐는지. 행안부는 오늘부터 비상상황실을 가동하고 전산서비스 개편 특별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번 행정망 먹통 사태는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갖췄다는 우리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일각에서는 예견된 사태였다는 말도 있는데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물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홍영 기자, 이번 사고는 어디서 발생한 겁니까? 네, 이번에 먹통이 된 행정망은 공무원들이 쓰는 세월 시스템과 온라인 민원 사이트 정부24인데요. 전자 서명 인증과 연동된 장비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예. 이 과부하를 막는 장비인데 어느 한 곳에 작업이 몰리지 않게 중간에서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위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인증 요청을 해도 전달되지 않은 겁니다. 대체용 스위치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고장났습니다. 예, 홍 기자 설명만 들으면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데 이런 것조차도 2중, 3중의 대비가 없었을까요? 네, 어느 한쪽이 고장이 나면 다른 한쪽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반드시 예비 장치를 둬야 합니다.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행정안전부는 국가 주요 시스템은 모두 실시간으로 상업 백업이 이뤄지고 있고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이 3시간 이내에 복구되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자신했는데요. 실시간 백업도 안 됐고 3시간은커녕 56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복구됐습니다. 전자정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이중화, 이원화 하도록 돼 있어요. 학원에 있는 건 맞는데 그 수준이 카카오나 네이버한테 요구했던 수준입니까?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체크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찾아내는 데만 사흘 가까이 걸린 이유는 또 뭡니까? 네, 전문가들도 그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이 폐쇄적인 운영 방식이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정부가 2013년부터 중소업체들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일정 규모 이하의 공공전산망을 구축할 때 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쪼개기 발주가 많아졌고 리스크 관리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너무 분산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행안부 산하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센터별로 나눠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오류가 발생해도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신속하게 파악이 안 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안보라든지 중요 서비스 관련돼서는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도 하고 또 사고가 일어났을 때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이나 예산이나 기술을 갖춘 대기업 참여를 좀 많이 허용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직까지 정부는 뭐가 고장이었는지만 찾아냈을 뿐 왜 작동하지 않은 건지 근본적인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해명도 좀 우왕좌왕하는 느낌이었습니다만. 네, 맞습니다. 한 해 예산 5천억 원을 쓰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구멍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행안부 산하지만 디지털 전환은 과기부가 맡고 있고 이 대통령실에는 관련 비서관실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예, 저는 사실 해킹이 항상 걱정이었는데 이번 기회에 문제점들을 좀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재발 방지 대책 분명히 세우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민들이 고금리로 씨름하는 동안 은행은 이자 수익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낸 것으로 드러나서 따가운 시선이 이어졌죠. 오늘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만나서 상생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금리가 몇 % 인하될 것이다.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길 기대했습니다만 오늘이 첫 만남이었던 만큼 구체적인 규모가 나오진 못했습니다. 다만 그 규모를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들이 올해 최대 2조 원대 기여금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걸 고려한다면 그에 걸맞는 상생 금융 규모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창섭 기자가 오늘 상황을 상세히 전하겠습니다.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금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은행권은 우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이나 방법은 나오지 않았지만 야당이 발의한 횡재세 규모에 버금가는 정도일 것으로 보입니다. 횡재세에 관련돼서 이제 법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그다음에 국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다. 이런 거를 좀 감안을 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횡재세 법안이 통과되면 은행들은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횡재세를 낼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1,000억 원대의 상생안을 발표한 상태인데 은행들은 추가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구체적인 규모와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일종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간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투자업과 보험 등 다른 금융업계의 최고 경영자 간담회도 릴레이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지금처럼 은행 이자가 높으면 목돈은 은행에 묶어두는 게 낫겠습니다만 2년 전만 해도 은행 이자가 낮았죠. 그래서 당시 홍콩 주가지수에 따라서 손익이 결정되는 홍콩 ELS에 투자가 몰렸는데요. 세계 경제 급변 속에 홍콩 ELS가 국내 은행권의 시한폭탄이 돼버렸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노후자금 2억 원을 홍콩 ELS에 투자한 60대 A씨. 보험사 직원의 권유를 받을 때만 해도 효자 상품으로 믿었지만 절반이 증발했습니다. 이게 거절도 못하는 거라. 전쟁 나지 않으면은 또 10년 이제까지 이날까지 손실 난 적이 없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아주머니들 상대로 해가지고 그 PB애들이 팔고 있어. 투자자 B씨도 수익을 장담한 직원의 추천으로 6천여만 원을 넣었다가 3천여만 원만이 남았습니다. 손실 난 적 없다 그러면서 다 사실 가입 유도하신 거잖아요, 다 은행에서. 사실이 그렇고요. 네, 맞아요. 국내 금융권이 2021년에 집중적으로 모은 홍콩 ELS 투자금 대부분이 반토막 났습니다. 코로나19 종료에도 중국 경기가 반등하지 못하고 미국의 장기 긴축까지 겹치면서 홍콩 H지수가 2021년 판매 당시의 절반 수준이 됐기 때문인데 이대로라면 내년 상반기 만기를 맞는 약 6조 원의 투자금 가운데 3조 원 가까이가 손실이 날 걸로 추산됩니다. Most of the Asian market is down actually. I think the market still feel that it's uncertain.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할 경우 은행권 신뢰 추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경기가 조금 좀 좋아져서 H지수가 수익 낼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기를 지금 바라는 거 말고는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실 뭐가 없어요. 금감원은 홍콩 ELS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 판매는 없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황 씨 측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황의조 선수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SNS에 글을 올린 건 6월입니다. 황 씨가 다수 여성과 성관계를 했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황 씨와 여성들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황 씨 측은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라며 루머에 강력히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황 씨가 여성 여러 명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유포된 동영상과 사진 속 여성 일부가 경찰에 동의 없이 촬영된 것이라고 진술한 겁니다. 황 씨는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 경기를 치르기 위해 19일 중국으로 출국한 상황. 황의조 선수는 출국하기 하루 전 불법 촬영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 씨는 영상 촬영은 여성들과 합의된 것이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 변호인은 지극히 내밀한 사생활이라며 악의적인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 씨의 전 여자친구라며 사생활 관련 폭로를 한 여성은 최근 구속됐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최근 부주의로 인한 허망한 사고가 잇따라서 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운데요.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에서 내리막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뒤집혀서 20대 운전자와 10대 2명이 숨졌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소방관들이 뒤집힌 승용차에서 구조 활동을 벌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부서진 차량 파편이 널브러졌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대구 팔공산 국립공원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뒤집혔습니다.
내리막길을 내려놓은 승용차는 맞은편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전복됐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운전자와 동승한 10대 여학생 2명 등 3명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동승자 10대 남학생 2명도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경사 6도 정도의 내리막길로 구분 도로가 2km 정도 이어진 곳입니다. 아니, 여기서 소리 났어요. 저기서 시야 확보가 안 되거든요. 저 돌아 나올 때는. 경찰이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제동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 탑승자는 사고 충격으로 차 밖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음주운전 감정을 의뢰하고 과속이나 차량 결함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없어가 단독 사고라 가지고 과속 부분이라든가 뭐 운전 부주의라든가 아니면 다른 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통안전 전문가들은 긴 내리막길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고장에 대비해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빈집에 들어가서 수억 원대 금품을 훔친 7인조 절도단이 붙잡혔습니다. 이 고가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이들을 노렸는데 차의 위치 추적기를 다는가 하면은 집 앞에는 몰래 카메라를 달아서 비밀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안윤경 기자입니다. 배낭을 메고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 2명이 엘리베이터를 타더니 30분쯤 지나선 계단을 통해 내려옵니다. 두 사람의 손엔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는 없었던 택배 상자와 쇼핑백이 들려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금품을 훔쳐나오는 7인조 절도단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한 집에서만 털어나온 금품은 현금 1억 3천만 원과 명품 시계, 가방을 포함해 6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일당은 유흥가에서 고급 외제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 차량 아래쪽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 추적기를 붙여 집을 알아냈습니다. 범행 20일쯤 전에는 아파트 복도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숨긴 가짜 화재 경보기를 달아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피해자의 동향을 감시하며 집을 비우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당은 범행을 주도한 37살 남성의 친인척이거나 지인인 것으로 파악됐는데 생활비로 쓰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7인조 절도단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이 사용한 대포폰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외에도 7명의 집 앞에 추가로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고 또 다른 범행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미국의 할인 행사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죠. 해외 직구로 구매할 상품 눈여겨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건강기능식품 구매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미국에서는 규제 없이 마트에서도 살 수 있는 제품이지만 국내에서는 금지된 제품들이 적지 않기 때문인데요. 결제 뒤에 통관해서 제품 압수당하는 일 없도록 이번 리포트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배상현 기자입니다.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팔리는 수면보조제 멜라토닌은 요즘 국내에서도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워 있어도 한 2시간 이상 있어야 잠이 든다거나 알아는 봤는데요. 오는 24일 미국 최대 할인 행사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구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월이나 전년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한 70% 정도 늘었어요. 전주에 비해서는. 하지만 멜라토닌은 국내에선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수입이 금지돼 있습니다. 면역력이 좋다는 에키네시아와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는 센노사이드 등 280여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환자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단계의 불면증인지 잘 몰라요. 나른함, 그리고 우울감, 무기력 이런 것까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정부는 오늘부터 2주 동안 통관 검사를 강화해 반입 금지 식품은 폐기하거나 압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놓고 미국과 유럽에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제품들까지 과잉 규제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정교조가 창립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회계를 공시했습니다. 작년 한 해 정교조 수입이 150억 원이었는데 절반 이상은 전임노조원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급단체인 민노총에 낸 돈도 상당했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공시한 작년도 수입, 지출 내역입니다. 공시에 따르면 수입액 156억 원의 대부분은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였습니다.
후원금이나 수익사업 비중은 매우 작았습니다. 지출면에선 노조 전임자에게 들어간 인건비가 84억 원으로 절반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가 가진 힘 그리고 민주노총이라는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직입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납부한 금액은 9억 5천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보다 많았습니다. 사업비가 8억 한 4천이고 그다음 상급단체인 민노총에 넣은 게 한 9억 5천인데 이거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조합원 숫자에 비례해 분담금이 책정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교조는 가장 기초 정보인 조합원 수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전교조와 교사노조는 제1교원노조 지위를 놓고 서로 조합원 수가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공시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누락된 정보의 보완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네이버가 뉴스 댓글 기능을 개편했다가 닷새 만에 철회했습니다. 이 네이버는 원활한 소통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개편대로 했다가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론 왜곡이 펼쳐질 거란 비판이 잇따른 건데요.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이버 뉴스의 댓글 칸. 댓글 수백 개가 달릴 만큼 참여가 활발합니다. 댓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있구나 하고서 다른 뉴스를 찾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서 전 뉴스 댓글이 있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종전에는 누군가 뉴스에 댓글을 달면 그 댓글에만 답글을 달 수 있었는데 답글에 다시 답글을 달 수 있도록 지난 16일 네이버가 정책을 바꿨습니다. 소통을 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클릭수를 높이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저는 분쟁만 좀 초래한다고 좀 생각을 해요. 댓글에 댓글까지 추가를 하면은 더 그런 식으로 논란만 생기고 그러지 않을까요? 드루킹 사건처럼 뉴스 댓글이 여론 조작에 더 쉽게 활용될 거란 우려도 나왔습니다.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공간을 왜곡시킬 수가 있고 또 집단 정서가 작용하죠. 합리적인 다양성을 보장해 주느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 보면은 그 방식은 네이버는 잘못된 거죠. 결국 네이버는 특정 이슈에 대한 논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닷새 만에 기능을 철회하고 사과했습니다. 네이버는 지난 5월에도 실시간 검색어와 비슷한 기능을 도입했다 2달 만에 종료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이버가 총선을 앞두고 조회수 장사를 하려다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에서 돌아온 지 하루 만인 오늘 다시 영국, 프랑스 순방을 떠났습니다. 영국으로부터는 찰스 3세 즉위 이후 첫 국빈 초청을 받았고 프랑스에서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출국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1호기 탑승 전까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전산망 복구 상황을 보고받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10년 만으로 찰스 3세 즉위 이후 첫 외국 국빈입니다. I look forward to welcoming His Excellency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Mrs. Kim Keon-hee for a state visit later this month. 윤 대통령은 윌리엄 왕세자 부부의 안내를 받아 공식 환영식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포 41발이 발사되고 왕실 근위대의 사회를 받습니다. 이어 찰스 3세와 함께 버킹엄궁까지 마차 행진을 합니다. 지난 4월 미 의회 연설 때처럼 영국 의회에서도 영어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When North Korea invaded us in 1950, democracies came running to help us. We fought together and kept our freedom. 오는 22일에는 경제사절단 70여 명과 비즈니스 포럼을 한 뒤 수낙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방안을 담은 문건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23일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25일까지 2030 부산 엑스포 막판 유치 전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영국 텔레그래프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을 겨냥해 러시아와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중국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최대 병원이 하마스의 근거지였음을 보여주는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인질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지하 터널의 모습도 공개했는데
인질 석방 협상에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마스 대원들이 머리를 천으로 가린 남성을 병원으로 끌고 갑니다. 팔에 큰 상처를 입은 인질의 모습도 보입니다. 알시파 병원 CCTV에 포착된 영상인데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에 잡혀간 태국과 네팔 국적의 인질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amas was hiding and murdering our hostages in Shifa Hospital. Hamas was building terror tunnels underneath Shifa Hospital. 병원 인근에서 새로 발견한 55m짜리 지하 터널도 공개했습니다. 터널 끝에는 총을 쏠 수 있도록 구멍을 낸 문이 보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 주장은 거짓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زعم أن هذا المشفى كان مركز قيادة وتحكم وإدارة وسيطرة بمعنى أن هذه المسألة أكبر بكثير من مجرد نفق. أين ذلك؟ لا يوجد شيء من ذلك. 유엔은 지난 주말 민간인 대피소로 쓰이던 학교 2곳이 공습받은 데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사회 규탄에도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대원들이 가자지구 남부로 도망갔다며 이제 남쪽으로 진격을 준비 중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인질 석방 협상이 상당한 접근을 이뤘고 교전 중지 조건으로 수십 명이 석방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극심한 경제난 속에 치러진 아르헨티나 대선에서 경제학자 출신의 극우파 하비에르 밀레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괴짜란 별칭으로 불리며 단숨에 대권을 잡았는데 선거 결과를 두고는 좌파 포퓰리즘의 몰락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렬한 환호를 받으며 연단에 오른 하비에르 밀레이 당선인. Empezamos a dar vuelta a la página de nuestra historia y volvemos a retomar el camino que nunca deberíamos haber perdido. 혜성처럼 등장한 극우 비주류 밀레이는 대선 결선 투표에서 약 56%의 득표율로 44%를 얻은 좌파 집권당 마사 후보를 누르는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살인적인 인플레이션과 인구 절반에 가까운 빈곤율에 지친 유권자들이 기존 집권당에 등을 돌린 겁니다. Hoy es la única que me da esperanza, la única persona que me trae tranquilidad y paz, que sé que va a cambiar la Argentina que está tan sucia con todos estos corruptos. 경제학자인 밀레이는 자유주의자를 표방하며 중도 보수를 포함한 기존 집권층이 경제난을 가중시켰다고 비판해왔습니다. 특히 수십 년간 아르헨티나를 지배해온 좌파 포퓰리즘에 대한 심판론을 강조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페소의 달러 대체, 경제난을 내버려둔 중앙은행 폐쇄, 무기 소지 완화와 장기 매매 허용 등 과격한 공약으로 지지층을 결집시켰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계층들, 정치인들, 부패, 쉽게 얘기하면 그냥 넌덜머리가 난 거죠. 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한 밀레이 당선인은 다음 달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합니다. TV조선 이정입니다. 전 세계 인공지능 열풍을 불러온 챗GPT의 아버지 샘 알트만 오픈 AI CEO가 돌연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했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 샘 알트만의 거취를 두고 회사에서 쫓겨났다는 등 별별 말이 잇따랐는데요. 지금도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개발회사 오픈AI를 이끌며 지난해 챗GPT를 내놔 스타덤에 오른 샘 알트만. I believe that there will be far greater jobs on the other side of this, and that the jobs of today will get better. 그가 손님이라 적힌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최고 경영자에서 해고되면서 방문자용 출입증을 발급받은 겁니다. Look, Altman is the golden child of AI, and this is going to have a ripple effect across the industry as well as Wall Street. 갑작스런 해고의 원인을 놓고 현지에선 이사진과 인공지능 개발 속도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사회가 AI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한 반면 알트만은 AI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는 겁니다. 알트만이 독자적으로 AI 반도체 회사를 만들려다 이사회와 갈등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해임 사흘 만에 복귀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결렬됐고 알트만은 오픈 AI 투자사이자 자신의 AI 개발 입장을 지지했던 마이크로소프트로 합류했습니다. 오픈 AI는 새로운 CEO를 임명했지만 알트만에 따르던 직원 수십 명이 퇴사 의사를 밝히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최근 잠잠했던 북한의 3차 위성 발사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위성 발사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안보에도 우려가 커지는데요. 오늘 개막한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 북핵 문제가 글로벌 석학들과 논의됐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2030년까지 핵탄두 250기 확보를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한. 위성 발사의 성공은 미국 본토까지 핵 공격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커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국제 전략 전문가인 조지프 나이 미 하버드대 석좌 교수는 자체 핵무장보다 한미 동맹을 통한 억지력 강화가 더 나은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Whether you think you'll be safer if you try to develop a precursor of your own nuclear weapon, or whether you instead try to tighten the alliance arrangements with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the latter is far more credible. 또 다른 전문가는 북한의 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가져온다며 사용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And it faces inevitability retaliation against the North Korean regime should they use force. So they would face certain defeat on the battlefield and certain overthrow of the regime. 하지만 핵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The preemptive use of nuclear weapons, that is Kim Jong-un's nuclear doctrine, which is arbitrary, and that's why it is very dangerous.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 연사들은 한반도 비핵화가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미국과의 갈등을 회피하려는 중국의 노력도 주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핵 위협과 더불어 미중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며 한국이 균형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북한의 전쟁 도발은 한미 동맹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만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과 독재가 인류 번영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석학들에게 이 위기의 해결책도 물었습니다. 계속해서 백연상 기자입니다.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의 유발 하라리 히브리대 교수. 그는 민족주의와 국수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며 자유민주주의 세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Nationalist and religious views that privilege one human group over all the others have come back to fashion. 하지만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세계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자유민주주의가 인류 공동 번영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합니다. Without a global trade network, all existing national economies will collapse, including even that of North Korea.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는 디지털 기술과 능력주의가 만든 분열과 양극화가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합니다. Social media reinforces our enclosure in bubbles of people of like-minded opinion. 때문에 독재나 포퓰리즘, 공산주의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차이를 존중하는 공적 토론을 회복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It's also about cultivating the civic virtues of being able to listen to one another, reason with one another. TV조선 글로벌 리더스 포럼 이틀째인 내일은 AI와 포퓰리즘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집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로 병아리를 치어서 쓰러뜨리자 다른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 병아리 고장났어. 아이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자는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아이도 병아리를 장난감으로 알고 있진 않을까요? 최인호의 동화를 각색한 애니메이션에서 도다니는 아파트에 삽니다. 맞벌이 부모는 성적 말고는 아이에게 통 관심이 없습니다.
아이는 베란다에서 병아리를 떨어뜨리고 화단에서 개미를 돋보기로 태우기도 합니다. 한수산의 단편에서 아파트를 쏘다니며 놀거리를 찾던 아이들도 행상에게서 병아리를 삽니다. 그리고는 5층 베란다에서 떨어뜨려 누구 병아리가 더 멀리 나는지 내기합니다. 병아리를 또 사와 옥상에서 어느 병아리 숨이 오래 가는지 겨루죠. 병아리가 너무 쉽게 죽자 내일은 더 낮은 곳에서 날려보자고 합니다. 아이들은 이렇듯 생명과 죽음에 무감각하고 슬픔과 눈물을 잊어버립니다. 8살 아이가 아파트 10층쯤에서 던진 돌에 78 노인이 숨진 사건은 결코 남의 일일 수 없습니다. 누구든 언제 당할지 모를 날벼락입니다. 노인은 다리가 불편한 부인을 부축해 현관으로 들어가려다 어른 주먹만한 돌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유족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몰라 억울하고 황망하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촉법 소년보다도 더 어려 형사 책임이 없기 때문이죠. 복도식이 아닌 동에 사는 아이는 친구와 함께 와서 복도 방화문에 그어놓은 돌을 집어던졌습니다. 별 생각 없이 장난으로 던졌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8년 전 아파트 옥상에서 벽돌을 던져 두 사상자를 낸 9살 아이는 물체가 땅에 닿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했다고 했죠. 2007년 비슷한 사건의 중학생들은 장난삼아 했다고 진술했고요. 역시 14살이 안 돼 형사처벌을 면했습니다. 유족은 하소연할 데가 없어 절망하는 한편으로 아이와 부모는 죄책을 안고 평생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듯 남의 자식 얘기로 넘길 수도 없는 일이죠. 가수 신해철은 6살 때 노란 병아리를 집들에 묻어준 기억을 잊지 못했습니다. 병아리는 며칠을 시름시름 앓더니 새벽에 숨이 멈췄죠. 아파트 옥상 비탈진 지붕에 아이들이 아슬아슬하게 걸터 앉아 있습니다. 도시 아이들은 놀 곳도 놀 시간도 없습니다. 아파트는 다닥다닥 붙어 사는 콘크리트 정글이지만 칸칸이 단절된 곳이기도 합니다. 학교와 학원에 치여 자연과 멀어지고 놀이를 잃은 아이들은 삭막한 아파트를 배회하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삶과 죽음, 생명과 연민을 가르쳐주는 것은 온전히 어른들 그리고 부모들 몫입니다. 11월 20일 앵커의 시선은 아파트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낮에는 확연히 공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일도 낮 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단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심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고요.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내륙에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람을 타고 작은 불씨도 크게 번질 수 있어서 불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 대체로 맑고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에서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상 2도, 광주 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안동이 14도로 오늘보다 1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요일 늦은 밤에는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비가 시작돼서 목요일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과 전북으로도 비가 확대되겠고요. 금요일 오전에는 충남과 호남, 제주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11월 20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